어쨌든 인플레이션 일색이었던 연준의 우려 분위기에서는 일단은 조금 벗어나면서 그걸 뭐 피크아웃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방향 또 연준 의사결정자들의 시야는 아마도 경기 쪽으로 옮겨가지 않나 싶은데 경기 침체 내년 상반기 뭐 확실히 온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부분 한번 설명드려보면요. 예. 이 회색 그림자가 그동안의 글로벌 리세션이 왔었을 때 네. 그 경로가 이러하다라는 뜻이고요. 월드뱅크에서는 진단하기를 이 저자를 저는 만나고 왔는데 저 빨간색 선에 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침체 안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22년 현재 경제가 녹록치 않죠. 네.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하면서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예. 사실 더 어려운 건 내년이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하강 국면에서 네. 플러스에서 제로를 향하는 국면을 우리는 둔화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둔화를 지나서 마이너스를 향할 때 침체라고 표현하는데 네. 우리는 아직 그 플러스에서 맴돌고 있다. 제로에 가깝다. 그리고 말 그대로 마이너스는 내년에 시작된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침체는 내년에 시작된다라는 것인데 강도가 그렇게 높다라기보다는 장기 침체의 초입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 그레이트 리세션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예.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자 어쩌면 이제 많은 분들께 제가 해명해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요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리고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경제 위기냐, 경기 침체냐, 뭐 혹은 주가 침체냐 이게 좀 세 가지를 구분해 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3년 경제는 L자형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V자로 완전히 꺾였다가 다시 반등하는 경제 위기 성격이 아니라 점점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슬비 맞고 하루 종일 비 맞으면 감기 그렇죠. 걸리잖아요. 네. 그런 느낌의 L자형 침체로 굴러가고 그게 좀 장기적으로 L자형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국면에 놓이게 된다. 그런 경기 침체 국면이다라고 그림 그리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미국 경제를 보니까 아마존, 메타 할 거 없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감원에 나서고요. 그죠? 더 이상 뽑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 고용이 좀 안 좋아지면 연준이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로 좀 바꿀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도 있긴 있는데 여전히 미국의 이 고용 지표를 보면 리세션 아닌 듯한 그런 것. 그래서 참 연준이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 아닌가. 김광석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쩌면 제가 이 부분에서 답변 드리고 싶은 게 고용 침체 아직 안 온 거죠. 그리고 고용 침체는 원래 아직 안 오는 겁니다. 네. 원래 고용 침체는 경기 후행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도 아직 안 왔고요. 경기 둔화 단계에서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고 나서 후행적으로 고용 침체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기업 경영전략회의, 사장단 회의 뭐 이런 자리 정말 많이 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의사결정자들이 주시는 그 질문의 특징이 이런 사업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어디에 더 집중해 볼까요? 어떤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해볼까요? 네. 이런 게 질문의 골자였어요. 근데 올해의 주된 질문의 골자는 우리가 이런 사업 하는데 어떤 것부터 줄일까요?입니다. 결과적인 건 뭐냐면 기업들이 계획부터 지금 철수하는 계획이에요. 생산 용량을 줄이자. 기존에 투자하려고 했던 그 사업을 빼보자.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 자체가 설비 투자나 생산 계획에 대한 그 계획의 철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제 그 사업 부문의 축소.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퇴직을 받는다든가 희망퇴직을 받는 그 절차도 당장 오늘 취업자가 내일 실업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한번 테크니컬하게 생각해 보면 고용 통계, 우리나라로 따져보면 경제활동 인구조사라는 그 고용 통계가 매월 중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일쯤에 나오는데 그 고용 통계는 지난달 통계예요. 이렇게 경기 침체가 반영된 그리고 후순위로 고용 침체가 나타나는 그런 고용 통계가 실제 성적표로서 우리 손에 잡히는 그 과정은 아직도 한참 남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쩌면 23년 한 2분기쯤에나
고용 침체와 관련된 그 통계들을 만나게 될 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의 이제 참여자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케이, 침체 온다. 그게 뭐 다중이든 뭐 라이트하든 그레이시든. 근데 이제 주시장에 이게 얼만큼 반영이 되냐. 미국 기준으로부터 한국 기준으로부터 얼만큼 반영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큰 틀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만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경제 위기를 한번 되짚어 보면 1980년 오일 쇼크 직후에 마이너스 1.6% 성장했습니다. 우리 네. 경제가. 그리고 1998년에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5.1%. IMF 때죠. 네, 경제 위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플러스 성장했어요. 0.8%. 그래도 경제 위기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게 마이너스 0.7%니까 이 네 번에 걸친 경제 위기 이때를 빼놓고 23년이 가장 안 좋은 해예요. 굳이 따지면 그러니까 23년은 1%대 성장이니까 저는 1.9%로 전망했는데 한국은행은 1.7%로 전망했죠. 어쨌든 이 정도면 2%가 안 되고 1%를 상회하는 이 정도를 우리는 경기 침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경기 침체가 반영된다. 이것은 후순위적인 것이라고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저는 이제 저점이냐 고점이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금리를 가지고 먼저 선정하시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2020년은 말 그대로 유동성 장세잖아요. 제로금리의 시대, 대세 상승장. 그리고 2022년은 역유동성 장세 아닙니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결국 22년에는 주가가 전반적으로 빠지는 대세 하락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저점은 이제 금리 고점이 23년 2분기라고 본다면 23년 2분기로부터 주가가 보통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판단하시면 22년 10월 정도가 저점을 형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기울기를 결정하는 게 경기 침체의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경기 침체가 앞에 있기 때문에 2020년에 경험했던 그런 대세 상승장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좋고 지지부진한 이런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경제전쟁 꾼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인사이트가 아닐까. 뭐 그런 지금부터가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거죠. 나쁘게 말씀드린다면 2020년은 상대적으로 안 중요한 해예요. 네. 왜냐하면 뭐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 올랐던 거고요. 2022년도 사실 덜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으니까. 근데 2023년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종목이라는 거죠. 이제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경제전쟁 꾼의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닌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국제 유가가 말이죠. 네. 많이 빠졌는데 80달러 어간에 걸쳐 있는데 뭐 200만 배럴 감산 계속 유지한다 그러고 또 뭐 러시아산은 그죠? 유럽에서 혹은 G7에서 60달러 이상은 안 사준다 그러고 이게 좀 막 난맥상이에요. 국제 유가는 어떻습니까? 80달러 수준인데 밑으로가 더 열려 있습니까? 위로가 더 열려 있는 겁니까? 조금 우리 민간경제연구소나 국제연구기관 입장에서 좀 테크니컬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이제 IB들은 전망이라기보다는 바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틀려요, 근데. 너무 많이 틀리고요. 이 바램이라는 뜻은 상대적으로 또 투자 상품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의도를 갖고 전망했다라고 좀 비꼬듯이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국내 국제연구기관들이나 또 민간경제연구소들도 사실 국제 유가를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EIA, 미국 에너지정보청이나 IEA의 국제 유가 전망치를 전제로 깔고 나머지를 전망하는 방식이라고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IB 은행들의 뭐 전망치를 준용하기보다 국제 기구 성격의 국제 유가 전망치를 네. 준용한다. 국제 유가 흐름은 EIA 전망치에 기초해서 말씀드린다면 2022년 2분기가 고점입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 안정화되는 건 확실하고요. 다만 23년은 현재 전망은 22년 4분기보다는 높아지는데 2분기 다시 고점을 갱신하지 않는다라는 네. 것이 EIA의 전망입니다. 100불 훅 넘어가는 일은 그런 별로 없다. 것은 전망이 안 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감산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만큼 이상으로 공급을 좀 축소하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이 중동 국가들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한 방울이라도 더 많이 팔아 먹어야 좀 자국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산 합의를 하지만 감산 합의해놓고 서로 다른 나라 국가들이 좀 감산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계속 증산하고 싶은 게 각 국가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 중동 국가들도 함께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생각해 보면 감산 합의는 했어도 감산 합의 이행이 어렵다. 이런 것까지 좀 전제로 깔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뭐 가격 이런 걸 떠나서 상방 하방에 대해서는 조금은 결이 좀 다른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도 한데 어쨌든 그 변동성에 대해서는 2022년보다는 조금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가 이 중국입니다. 이 시진핑 국가주석도 MZ세대는 못 당하는 모양이에요. MZ세대가 샤우샤 하니까 살짝 풀어주는 모습도 나오는데 이게 코로나 봉쇄가 그죠? 굉장히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데 김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나라가 소위 수출로 먹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수출 중에 4분의 1 이상이 중국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국이 대봉쇄를 하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 수출이 엄청나게 막혔고요. 특히 이 경기 침체 국면하고 이 중국의 대봉쇄가 같이 맞물리면서 우리 수출이 정말 어려웠고 어쩌면 연간 기준의 무역 적자는 정말 오랜만에 경험하는 예.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될 것이고요. 특히 대중국 무역 적자도 거의 가능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지금 12월 무역 수지가 아직 안 나온 상황이니까 장담할 수는 없지만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연간으로? 예,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상당히 위험한 덩어리가 수준이에요. 없어진 거예요. 덩어리가 없어진 거고요. 특히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식료품 매출은 줄지가 않아요. 근데 내구재 수요가 크게 줄거든요. 예. 경기 침체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이다라고 하면 자동차도 한번 바꿀까, 뭐 스마트폰도 이제 바꿀까. 2020년, 2021년에 그렇죠. 그랬죠. 가전제품도 바꿀까. 주가도 오르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반도체를 사진 않지만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을 사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생산 설비 용량을 줄이는 경기 침체, 그리고 내구재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 이게 다 같이 줄고 더군다나 중국 대봉쇄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주는 거예요. 10월, 11월 연속 뭐 마이너스 25%니까요. 그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19.9%인데 반도체랑 그밖에 석유화학 제품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게 결국 경기 침체와 관련된 그렇군요. 영역들인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 이렇게 계속 무너지니까 이 중국의 대봉쇄, 경기 침체 이게 맞물리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더 취약하게 안 좋은 경기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진단 내려집니다. 자, 연관해서 사실 미국이 이제 IRA 법안도 이제 통과를 시킨 상태고 미국의 핵심 역량들, 기술들 이게 중국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중국이 굉장히 많이 따라오져 있는 산업도 이제 죽여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대국적인 견제에서 이게 우리의 유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른 논점이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호재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야, 이게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가 세계화의 종언, 블록화, 분절화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어두운 방향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이게 한 해 두 해 얘기는 아닙니다. 특히 바이든 전 정부인 트럼프 정부에서도 계속 압박을 하는 거고 또 바이든 때는 조금 완화될 줄 알았는데 이게 더 강화된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미중 일단 패권.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이 소재는 어쩌면 2050년까지도 네. 장기화될 소재라고는 생각합니다. 아, 우리 그냥 예. 우리 이 생에 있을 때까지 네. 계속 이거 해야 계속 되는 가지 거예요, 않을까요? 그렇게 갈 소재라고는 생각하지만 네. 그 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다. 예. 특히 근래 들어 가장 강했었던 시점이 2019년이었어요. 예.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경제가 매우 어두웠었죠. 그리고 20년, 21년은 휴전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22년에 다시 이 격돌했죠. 미중 패권 전쟁이. 근데 이 격돌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다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거예요. 아, 중간 선거 3년임.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미중 패권 전쟁을 활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그 비호의적 감정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예. 정치인으로서는 그 감정을 이용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죠. 미국 국민들이 중국을 싫어하네? 그럼 내가 당선이 돼야만, 우리 정권이 차지해야만 중국을 압박할 수 있어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견을 펼치는 과정, 그게 정치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군사적인 격돌까지 이렇게 막 나타나는 모습,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중 패권 전쟁은 장기화될 소재 맞지만 2023년은 22년보다는 좀 소강된 상태로 전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중 패권에 대한 전망이 사실 어렵죠. 그들의 흉중에 들어가 본 적도 없거니와 또 전반적으로 보면 살짝 개선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 이런 거는 뭐 거의 의미가 없고 아까 2090년 뭐 몇 년이라고요? 2050년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데 대부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천년 패권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좀 돌아와 보시자고요. 사실 레고랜드 사태부터 일련의 보험회사들 유동성 문제, 또 중소형 증권사의 문제, 저축은행 문제, 또 이제 방송이 나갈 때쯤은 이제 결론이 나겠습니다마는 둔촌주공 등 올해 말 내년 초에 큰 사이트들이 과연 미분양이 나오냐 안 나오냐 가지고도 굉장히 관심이 많단 말이죠. 우리 시장에 잠복해 있는 금융시장 불안정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것은 경기 침체가 우려돼서 한 게 아니죠. 경기 침체가 걱정이 됐다기보다는 경기 침체를 유인했고 용인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걱정이 돼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아닌 경제 위기로까지 불거질 수 있겠다라는 걱정인 거죠. 그 시그널이 바로 지금 말씀 나누는 시스템적 리스크에 해당되겠다. 시스템적 리스크는 주로 채권 시장에서부터 불거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중앙은행이 앞만 보고 달리다가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겠네 좌를 본 거예요. 보니까 안 되겠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이 현재 채권 시장의 모습이 아무리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도 채권을 사갈 투자자를 못 찾는 격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더군다나 23년 상반기 도래하는 이 채권 만기가 54조가 넘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보통 채권 만기가 도래했을 때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그 만기된 채권을 갚는 차환 거래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데 도저히 채권을 발행할 수 없으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이것이 시스템적 리스크로 가고 그게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위기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라는 판단하에 네.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들어간 것이다. 이게 대응인 거죠. 우리가 경제는 생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리스크가 부상하니까 대응책을 강구하고 그런 금리 인상 속도 조절도 앞만 보고 가다가 옆도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예상 가능한 그런 위기들 이것은 실제 실현되긴 않을 수 있겠구나. 네. 경기 침체 정도로만 보셔야지 이게 경제 위기로까지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또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에 대부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이 정책 당국자가 생각보다는 조금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도 포착이 된다 이런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가상자산, 가상화폐들 있잖아요. 해외 뭐 대형 거래소 몇 개 그냥 유동성 위기를 맞았고 또 우리 한국에는 또 게임에 관련된 가상화폐가 뭐 거래 정지가 되고 가처분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법규가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 게 쾌도난마처럼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죠? 네.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유동성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가 그런 변수들도 한번 짚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김광수 씨는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한번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게 도미노처럼 네. 영향을 미쳐서 마치 이제 과거에 테킬라 효과라고 했었죠. 네, 멕시코에서의 외환 위기가 다른 주변 남미국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것처럼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쳐서 우리에게도 일정 부분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그널들을 계속 감지하고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가상자산 시장으로부터의 그 위기가 실물 경제로까지 전이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물론 들고요.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어떤 경로 자체를 차단하는 그런 대응책을 좀
우리 정책 당국에서도 마련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예의주시하는 그렇죠. 것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사실 경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자산 시장에도 굉장히 큰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만큼은 또 부동산 전문가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지금 진짜 역대급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부동산 시장 업데이트 드리는데 계속 사상 최대폭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내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김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던 가상 시장, 자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과 달리 동행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은 선행적으로 선반영되고 선행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시장과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의 고점에서 주식 시장과는 달리 이 부동산 시장은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시중 금리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매수자의 매수세를 꺾어놓고 그렇죠. 구매 여력을 축소시켜 버려요. 예. 그리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예. 또 이자 상환 부담이 실질적으로 쌓이고요. 가격은 조정되니까 내놔도 안 팔리고요. 그런 모습이 지금 22년 끝자락의 모습인데 23년에는 어쨌든 기준금리가 인상 속도가 조절될 뿐이지 금리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면 시중금리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겠죠. 그런 관점에서 주택가격 하락률은 주간 단위죠. 지금 현재 마이너스 0.4% 정도 요 정도까지 왔는데 이 하락률은 더 떨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1% 정도에 가깝게 아니 특정한 기초단체 예. 뭐 서울 주변에도 그렇습니다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시군구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특정 지역은 이미 나왔고요. 예.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예. 등락률을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현재 마이너스 0.4% 4에서 정도, 5. 예, 그 정도 왔고요. 요 값이 저는 마이너스 1, 왜냐하면 이제 시점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의 고점 지점이 어떻게 보면 동결 직전까지는 이 매수 심리를 더 자극해서 이 주간 단위 집값 하락률을 마이너스 1% 정도에 준하게 조정하고 동결 들어가면 그때는 다시 하락률이 완화되는, 물론 여전히 마이너스에서 맴돌지만 여전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떨어지는 속도는 좀 둔화되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금리 얘기를 꼭 해드리고 네. 싶어요. 네네. 좀 뭔가 부동산 시장도 전환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역시 또 금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23년 이제 미국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에 5%대, 하반기에 4%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정점 찍고 떨어지는 건 맞지만 여전히 고물가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걸 전제로 했을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리는 없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론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걸 전제로 깔되 한 가지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 물가 자체를 조정하는 이런 대응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기점이 조심스럽게 2023년 8월 잭슨홀 미팅 때 여러 학제 간의 디베이트를 할 텐데 이쪽 학파에서 아니 2%는 잘못됐어. 지금 경제에서는 3% 뉴노멀이야. 지금 2%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될 때 얘기됐던 목표 물가니까 목표 물가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어. 우리나라도 과거에 4%, 3% 목표 물가를 도입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디플레이션이 걱정될 때 2%만큼 올리자는 게 목표 물가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물가를 굳이 2%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논의가 잭슨홀 미팅 때 좀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시그널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에서 보고서를 냅니다. 목표 물가에 대한 재검토라는 주제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가 나타나기 시작,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런 보고서가 발표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시그널이죠. 금리 인하가 실제 있을 수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이런 식으로 잭슨홀 미팅 때부터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금리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런 여론이 확대될 때쯤에 다시 이 부동산 민심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현금을 장전했던 내 집 마련 시점 가져가야 되는데 신혼부부들 내 집 마련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아 이제 금리가 떨어질 수 있구나. 내 집 마련 할 시점이 왔구나. 충분히 많이 조정됐구나.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집 내놓다가 아 이제 안 내놔야겠다. 갖고 있어야겠다. 이제 금리 떨어진다. 이렇게
심리 자체를 자극하는 금리 인하론, 피벗론이 부상하는 그 지점부터는 다시 시장의 방향성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값이 뭐 마이너스 1% 수준으로 매주 떨어지다가 갑자기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어렵겠지만 빠른 속도로 급반전될 수는 있겠다. 역시 그것도 금리가 결정하는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실 굉장히 복잡다단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금 좀 확보한 분들도 야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 봐. 어떤 분은 야 조금만 더 올라봐. 나 현금 확보한다. 이런 분 막 교차하니까 이게 그죠? 지금 꼭 해야 될 것과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김 시장. 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빚지지 마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레버리징의 시대는 지났다. 2020년 금리 낮았을 때는 어쩌면 영끌에서 투자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추천될 네. 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2년, 23년은 여러분 남은 역사 동안 가장 높은 금리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높은 금리 시대일 것이기 때문에 빚져서 뭘 하려는 생각보다는 빚을 갚자라는 방식으로 의사결정하시면 좋겠고요. 네. 꼭 해야 될 것은 주식 투자 의사결정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적에 투자하라. 실적에. 어쩌면 20년은 드림에 투자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한다면 22년은 경기 침체와 맞물린 국면이기 때문에 실적이 꺼지지 않는 영역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23년에 경기 침체이고 너도 나도 설비 투자 줄이고 또 내구재 소비가 줄 거예요. 반도체 수요도 많이 줄고요. 그런데 이런 경기 침체 국면에 쌀을 덜 드시진 않잖아요. 라면을 덜 드시진 않거든요. 경기와 무관한 경기 때문에 그 충격을 받지 않는 실적이 계속 뒷받침될 만한 이런 산업군을 좀 여러분 투자 의사결정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군요. 고려하시기를 좀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기야 꿈에 투자하자. 그래서 PDR이라는 거.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얼처가 없는 얘기이긴 했습니다. 예? 프라이스 드림 밸류라고, 드림 레이셔라고 그죠? 예. 예? 그 얘기를 했을 때가 고점이었네. 항상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 김강석 실장께서는 PDR이 아니고 PPR, 예? 프라이스 투 퍼포먼스 레이셔. 그렇습니다. 예. 괜찮습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오늘 신조어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림에 투자했다가 드림에 투자한 그 기업들이 실적 발표 때마다 매출액이 생각보다 또 주네. 그게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양상이 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실적이 뒷받침될 만한 산업이 어딜까 이런 식으로 좀 의사결정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